2003년 2월 14일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의 한 은행 ATM 부스에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 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카드를 투입구에 밀어 넣었죠. 6자리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화면에 최고만도 초과 메시지가 떴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 다른 카드를 꺼내 같은 동작을 반복했죠. 기계가 5만원권 지폐 뭉치를 토해낼 때 희미한 조명 아래로 그의 손등이 드러났습니다. 붉게 긁힌 상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전 이 카드의 주인인 김만수 씨와 그의 아내 이순자 씨는 30년간 운영해온 쌀밥집에 불을 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영업 종료였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하루도 가게를 비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본인이 독감에 걸렸을 때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주방불을 켰죠. 그런 사람이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에는 지갑과 신분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 ATM 앞에 선 저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타인의 카드 비밀번호를 그토록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손등에 난 상처는 대체 어디서 생긴 것이었을까요? 2003년 대한민국은 카드 대란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고 빚이 빚을 부르던 시대였죠. 평범한 가정의 식탁 위로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쌀밥을 지어온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날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남겨진 기억들입니다. 2003년 2월 1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이천 원조 쌀밥집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주인 김만수 씨가 가장 먼저 주방불을 켰죠. 63세 나이에도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쌀을 씻는 횟수, 물의 양, 불의 세기까지 30년간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임금님표 2,000쌀만 고집했고 밥알 하나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었죠. 아내 이승자 씨는 6시에 도착해 반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가지가 넘는 찬을 매일 새로 만들었죠. 두 사람 사이에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에게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지으면 아내가 상을 차렸고 아내가 손님을 맞으면 남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게 뒤편 창고에는 낡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쌀가마 사이에 숨겨둔 것이었죠.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토지 등기 권리증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987년에 사들인 논 800평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변두리 동지에 불과했지만 이천이 개발되면서 땅값은 10배 넘게 뛰었죠. 김만수 씨는 그 땅을 노후 자금으로 여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늙어갈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문제는 장남 김성준 씨였습니다. 34세 나이에 식당 실장을 맡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후계자였습니다. 양복을 질게 입었고 손님들에게 능숙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단골들은 그를 보며 김 사장도 이제 편하게 살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의 진짜 일과는 따로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 김성준 씨는 식당 구석에서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카드사 독촉 문자가 줄줄이 떠올랐죠. A카드 연체 14일, B카드 한도 초과, C캐피탈, 법적 조치 예고, 2억 7천만 원, 카드 돌려막기로 불어난 빚이었습니다. 처음 빌린 돈은 3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시작한 중고차 사업이 망하면서 굴러간 눈덩이였죠. 이자를 막으려고 다른 카드를 만들었고 그 카드의 이자를 막으려고 또 다른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4년 만에 빚은 9배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아들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달라는 대로 주었죠. 남편 몰래 적금을 깨기도 했습니다. 5년간 모은 3천만 원이 사라지는 데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이자를 낳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죠. 2월 7일 금요일 저녁 영업을 마친 뒤 김성준 씨는 오래간만에 부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순자 씨가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죠. 식사 내내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김섬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만이 어색한 침묵을 메우려 애썼죠. 그날 밤 이순자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했죠. 김만수 씨는 대답 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2월 12일 월요일, 영업이 끝난 저녁 9시였습니다. 김성준 씨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죠. 김만수 씨는 마지막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가게 명의를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아 빚을 정리하겠다는 것이었죠. 가게와 땅까지 합치면 시세 4억은 된다고 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러면 정말 다시는 손 안 벌리겠다고 했죠. 김만수 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지는 싱크대 앞에서 아들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았죠. 김성준 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새벽 2시까지 자신의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차장 CCTV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죠. 차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1일, 김성준 씨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서야 그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죠. 이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그것을 말없이 비웠습니다. 그날 밤 이순자 씨는 아들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내복 한 벌이 들려 있었죠.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물건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해진 부분을 손수 기어가며 입었죠. 아들이 효자였던 시절의 증거였으니까요. 2월 12일 수요일, 그날따라 손님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죠. 김만수 씨는 밥을 7번이나 새로 지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종업원에게 내일은 좀 쉬어도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들이랑 같이 나온다고 했죠. 평소와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종업원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김만수 씨는 평소처럼 주방 정리를 시작했죠. 이순자 씨는 홀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성준 씨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죠. 그가 다시 명의 이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요구했죠. 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만수 씨가 아들의 빚 내역을 따져 물었습니다. 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냐고, 도박이냐 여자냐고 추궁했죠. 김성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순자 씨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했죠. 밤 11시 40분경이었습니다. 그 시각 이후 김만수 씨와 이순자 씨의 생존을 확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2003년 2월 13일 목요일 아침, 이천원조 쌀밥집의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어도 불이 켜지지 않았죠. 새벽부터 줄을 서던 단골 손님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김만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죠?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경 장남 김성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가게 문을 열었죠. 종업원이 사장님 내외부는 어디 가셨냐고 물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분이 급하게 제주도로 여행을 가셨다고 말했죠. 오래 고생하셔서 효도 여행을 보내드린 거라고 어젯밤 갑자기 출발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종업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제 이순자 씨가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죠. 내일 아들이랑 같이 나온다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제주도라니.
게다가 김만수 씨는 평소 높은 곳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막내딸 결혼식 때도 제주도 대신 속초로 신혼여행을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하지만 종업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장 아들이 그렇다는데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점심 장사는 김성준 씨가 혼자 치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는 직접 주방에 들어가 밥을 지었죠. 연신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지만 주방 안에서 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국자를 쥔 손가락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 종업원이 창고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었던 겁니다. 누가 대걸레로 문지르는 적이 역력했습니다. 창고는 원래 건조한 곳이었습니다. 쌀을 보관해야 했기 때문에 김만수 씨가 습기 관리에 특히 신경 썼죠. 여름에도 제습기를 돌렸고 바닥에 물기가 생기면 바로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바닥이 젖어 있는 걸까? 게다가 물자국이 문 쪽에서 안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끌고 들어간 것처럼요. 그날 밤 11시경 김성준 씨는 아버지의 검은색 뉴그랜저를 몰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 차는 김만수 씨가 2001년에 현금으로 산 것이었죠. 평생 남의 차 뒷공무니만 쫓아다녔는데 이제 내 차가 생겼다며 좋아하던 모습을 종업원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를 아들이 몰고 나갔습니다. 주인도 없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김성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이웃 상인이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했죠. 가게 셔터를 내리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김성준 씨의 바지와 신발이 흙투성이었습니다. 등에도 흙이 묻어 있었죠. 무거운 것을 날랐는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흘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상인이 이 시간에 어딜 다녀오시냐고 물었지만 김성준 씨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서둘러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 발렌타인데이라 유난히 연인 손님이 많았습니다. 김성준 씨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능숙하게 장사를 이끌었죠. 단골 손님 중 누군가가 김 사장님은 언제 돌아오시냐고 물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웃으며 일주일쯤 쉬시게 할 거라고 대답했죠.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까요. 손님들은 효자라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에도 김성준 씨는 다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새벽 1시경이었죠. 돌아온 시각은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역시 온몸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CCTV가 그의 귀가 모습을 담았죠. 영상 속 김성준 씨의 손에는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삽날에는 검붉은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2월 15일 토요일 김만수 씨의 여동생 김말순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와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죠.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는 말에 그녀는 의아해했습니다. 오빠가 비행기를 못 타는 건 온 가족이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높은 데서 떨어진 뒤로 고소공포증이 생겼죠. 아파트 5층 이상도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떠나다니요. 평소 꼼꼼한 오빠의 성격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으려 했죠. 김성준 씨는 처음에는 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어느 항공편이었냐? 제주도 어느 숙소에 묵고 있냐? 왜 휴대전화가 꺼져 있냐? 김성준 씨는 잘 모르겠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직접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만수 씨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았죠. 여동생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 23분 이천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오전 11시경 쌀밥집에 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김성준 씨는 평소처럼 손님을 맡고 있었죠. 그는 형사들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부모님이 여행 중인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형사들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 출발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연락은 되는지. 김성준 씨의 대답은 일관되었습니다. 2월 12일 밤늦게 출발했고 제주도 서귀포 쪽으로 갔으며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 곳이라 연락이 안 되는 거라고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눈도 마주쳤습니다. 형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천경찰서 강력이팀 최수혁 경위로 22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김성준 씨의 손을 보았습니다. 약수를 나눌 때 스친 손등에 그 긴 상처가 있었죠. 아물어가는 중이었지만 분명 최근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손톱에 그 긴 것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최수혁 경위는 차에 올라타며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저 친구 손에 방어 흠 같은 게 있었다고요. 내일 금융거래 내역부터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헤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요. 2003년 2월 17일 월요일 오후 이천경찰서 강력이팀 사무실에 김만수, 이순자 부부의 실종 신고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최수혁 경위는 서류를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죠. 63세 남성, 60세 여성, 30년간 운영한 식당을 두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제주도 여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출발 전 가족에게 연락한 기록이 없었죠. 휴대전화는 2월 13일 오전 1시 이후로 꺼져 있었습니다. 최수혁 경위는 후배 형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항공사 탑승 기록부터 확인하라고요. 제주도 가는 모든 항공편 그리고 여객선 탑승 기록까지 전부 조회하라고 했죠. 결과는 금방 나왔습니다.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김만수와 이순자 명의로 예약된 항공권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여객선 탑승 기록도 마찬가지였죠. 부산항, 목포항, 완도항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최수혁 경위는 직접 쌀밥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전 연락 없이 들이닥쳤죠.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시간, 김성준 씨는 홀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를 본 그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찰나였죠.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고 손에 쥔 행주를 움켜쥐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경위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제주도에 간 게 확실하냐고 말이죠. 김성준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탑승 기록이 없다는 말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성준 씨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이름으로 예약하셨을 수도 있다고요. 아버지가 아는 분 이름으로 표를 끊으셨을 수도 있다고 했죠. 아니면 기차로 부산까지 가서 배를 타셨을 수도 있다고요. 변명이 궁색해졌습니다. 최수혁 경위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당 내부를 둘러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영장 없이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협조를 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 승낙했습니다.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거라고 생각한 듯했죠. 형사들은 홀과 주방 그리고 창고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홀 바닥에도 이상한 흔적은 없었죠. 하지만 창고 바닥에서 최수혁 경위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한쪽이 유난히 깨끗했습니다. 주변은 먼지가 앉아있는데 그 부분만 반질반질했죠. 누가 정성스럽게 문질러 닦은 흔적이었습니다. 약 1m 반경의 원형구역이었습니다. 경위가 김성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말이죠. 김성준 씨는 평소에도 청소를 자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쌀 보관 때문에 습기 관리를 한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바닥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최수혁 경위는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김만수, 이순자 명의의 모든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2월 20일 오전 10시 17분, 팩스로 전송된 거래 내역서를 본 최수혁 경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만수 씨 명의의 계좌에서 실종 이후 현금이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2월 13일 새벽 2시 47분 이천시 중미동 ATM에서 150만 원. 같은 날 새벽 3시 12분 같은 ATM에서 100만 원 추가. 2월 14일 새벽 1시 33분에는 이순자 씨 명의 계좌에서 20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장소는 역시 같은 ATM이었죠. 사흘간 총 7회에 걸쳐 인출된 금액은 890만 원이었습니다. 모두 새벽 시간대, 모두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 카드 비밀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이 7회 연속 인출에 성공했죠. 가족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최수혁 경위는 해당 ATM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2003년의 CCTV 기술은 그 정도가 한계였죠. 화면 속에는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는 175cm 안팎, 다소 마른 체형, 그리고 결정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걸을 때 왼쪽 어깨가 살짝 처지는 습관이었죠. 최수혁 경위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틀 전 쌀밥집에서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김성준 씨가 손님을 안내하며 걷는 모습이었죠. 사진 속 김성준 씨도 왼쪽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보폭, 팔 흔드는 각도, 고개 기울기 일치했습니다. 최수혁 경위는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상황을 공유한 뒤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요. 아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얼굴 식별이 불가능했고 정황만으로는 영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성준 씨의 채무 관계를 조회해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죠. 카드 대출과 사채를 합쳐 총 2억 7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700만 원이 넘었죠. 그런데 2월 15일부터 일부 채권자들에게 현금 상환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총 650만 원. 출처불명의 돈이었습니다. 부모가 실종되자마자 돈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요. 최수혁 경위는 결심했습니다. 과학수사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한 것이죠. 2월 21일 오후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김영식 감식반장이 이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루미노 시약과 자외선 조명 그리고 정밀 감식 장비를 가져왔죠. 목표는 쌀밥집 창고와 김성준 씨의 차량이었습니다. 밤 9시 영업이 끝난 뒤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김성준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창고 앞에 서 있었죠. 담배를 연거푸 피워 물었습니다. 김영식 반장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루미노 시약을 분사하기 시작했죠. 바닥 전체에 골고루 불을 끄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푸른 형광빛이 떠올랐습니다. 창고 바닥 한쪽이 환하게 빛났죠. 정확히 최수혁 경위가 의심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닦아냈지만 지워지지 않은 것, 혈흔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성준 씨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 2월 21일 밤 9시 34분이었습니다. 이천원조 쌀밥집 창고 안은 푸른 형광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김영식 감식반장은 침착하게 반응구역의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약 80cm 너비의 불규칙한 형태였습니다. 중심부가 진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옅어지는 패턴이었죠. 누군가 쓰러지면서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최수혁 경위가 김성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죠. 김성준 씨는 버둥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고요. 자기 피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김영식 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손가락 빼인 정도로는 이 정도 반응이 나올 수 없다고요. 적어도 수백 밀리리터의 출혈이 있어야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반응 패턴을 보면 한 지점에서 흘러내린 게 아니라 넓은 범위의 튄 흔적도 있다고 덧붙였죠. 비산 혈흔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강한 충격에 의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최수혁 경위는 김성준 씨에게 차량 검사에 동의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고 결국 그는 동의했습니다.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거라는 계산이었을 겁니다. 검은색 뉴크랜저는 식당 뒤편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깨끗했죠. 최근에 세차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차체가 반질반질 빛났고 휠까지 말끔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식 반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렁크를 열었고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포장 스티커가 아직 붙어 있었죠. 원래 있던 것과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관장이 카펫을 들어올렸습니다. 그 아래 철판 위로 루미노를 분사했죠. 불을 끄자 또다시 푸른 빛이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트렁크 바닥 전체가 빛났습니다. 마치 형광물감을 쏟아부은 것처럼요. 누군가 여기서 대량의 출혈을 일으켰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 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죠. 김성준 씨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최수혁 경위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하라고요. 김성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2월 22일 새벽 1시, 김성준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동행했습니다.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었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김성준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창고와 차량의 혈흔은 자신의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죠. 정확히 언제냐고 물으면 작년인 것 같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흔의 DNA 분석이었죠. 창고 바닥의 혈흔과 트렁크의 혈흔 중 일부가 일치했습니다. 같은 사람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형은 B형이었죠. 김성준 씨의 혈액형은 A형이었습니다. 최수혁 경위는 김만수 이순자 부부의 건강검진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김만수 씨는 A형, 이순자 씨는 B형이었습니다. 트렁크에서 발견된 B형 혈흔은 이순자 씨의 것일 가능성이 높았죠. 어머니의 피가 아들의 차 트렁크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대량으로요. 그날 저녁 7시, 최수혁 경위는 김성준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추적 결과를 받았습니다. 2월 12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의 기록이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월 13일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김성준 씨의 휴대전화는 이천시 설성면 야산 인근 기지국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폐쇄석장이 있는 외진 산자락이었습니다. 민가에서 3km 이상 떨어진 밤에는 완전한 암흑이 되는 곳. 그런 곳에 한밤중에 3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겁니다. 2월 14일 새벽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새벽 1시부터 3시 반까지 같은 기지국이었죠. 김성준 씨는 이틀 연속 그 야산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웃 상인이 목격한 흑투성인 모습이 설명됐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었죠. 최수혁 경위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천시 설성면 수산 47번지 일대였습니다. 폐쇄석장 아래로 가파른 비탈길이 이어지는 곳이었죠. 겨울에는 인적이 완전히 끊기는 지역, 무언가를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2월 23일 아침 7시, 수사팀은 해당 지역에 대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산악 구조대와 합동으로 진행되었죠. 경찰견 2마리도 투입됐습니다. 20명이 넘는 인원이 일렬로 늘어서서 빗질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산은 매서웠습니다. 아직 녹지 않은 눈이 곳곳에 쌓여 있었죠. 기온은 영하 8도. 수색대원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얼어붙어 바스락거렸죠.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인 오후 4시 23분. 경찰견 1마리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깃탈길 아래쪽이었습니다. 낙엽과 흙더미로 덮인 지점이었죠. 개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낮게 으르렁거렸죠. 대원들이 삽으로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30cm, 50cm, 흙은 얼어 있어서 파기가 쉽지 않았죠. 곡괭이가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2m쯤 파 내려갔을 때 삼날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천조각이었죠. 겨울 점퍼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최수혁 경위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대원들은 더 이상 삽질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구덩이 안에는 두 구의 시신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래, 여자가 위에. 마치 여자가 남자를 감싸는 것처럼요. 김만수 씨와 이순자 씨였습니다. 실종된 지 열흘 만에 발견이었습니다. 최수혁 경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옷깃을 파고드는 칼바람에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김성준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하라고요?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고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003년 2월 23일 오후 5시 12분이었습니다. 이천시 설성면 수산이 야산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감식반원들이 현장을 보존하기 시작했죠. 해가 지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영하 12도. 조명 장비가 설치되고 시신 수습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된 것은 다음날 새벽 4시였죠. 같은 시각 이천경찰서 유치장에서는 김성준 씨가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수혁 경위가 직접 신문을 진행했죠. 처음에 김성준 씨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불러달라고만 반복했죠.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고 고개를 떨어뜨렸죠. 10분 가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수혁 경위가 말했습니다. 창고의 혈흔, 차량 트렁크의 혈흔, 기지국 기록까지 전부 확보했다고요? 당신 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 입으로 말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김성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건조하게 갈라진 입술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12일 밤의 일을요. 그날 밤 10시 반경 김성준 씨는 술에 취한 채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낮부터 혼자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죠. 머릿속에는 채권자들의 협박 문자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이었죠. 가족들한테 다 알리겠다고, 직장에도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명의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했죠.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김만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선 채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절의 뜻을 밝혔죠. 평생 모은 재산을 빚 갚는 데 쓸 수 없다고,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죠. 더 이상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오늘부터 남이라고 했습니다. 김성준 씨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30년 넘게 쌓여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졌다고 했죠. 아버지는 늘 자신을 무시했다고요. 뭘 해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게 일만 시키고 공부는 물어보지도 않았다고요. 그런 아버지가 끝내 자신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무릎까지 꿇었는데도요. 그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30cm짜리 회칼이었죠. 원래는 협박만 할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무서워서라도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려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무시하자 이성을 잃었다고 했죠. 그가 아버지의 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김만수 씨는 쓰러졌습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죠. 짧은 신음만 흘렀습니다. 창고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의 눈이 천장을 향해 열려 있었다고 김성준 씨는 진술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순자 씨가 창고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출혈을 동반한 채 쓰러진 남편을 보고 비명을 지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그만두라고, 왜 이러느냐고 애원하며 아들의 팔을 잡았죠. 그녀의 손톱이 아들의 손등을 긁었습니다. ATM 앞에서 희미하게 드러났던 그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죠. 김성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마저 같은 흉기로 해를 가했죠. 그녀는 손으로 마그를 했습니다. 방어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손과 팔뚝에 상처가 남았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범행이 끝났을 때 창고 바닥은 혈흔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곧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시신을 비닐로 감쌌습니다. 주방에 있던 검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했죠. 아버지 차의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가게를 나섰습니다. 비탈길 아래 적당한 곳을 찾아 구덩이를 팠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파는 것은 쉽지 않았죠.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신을 묻고 흙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충분하지 않았죠. 다음날 밤 다시 가서 더 깊이 파묻었습니다. 최수혁 경위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을 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고요? 김성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이 일만 넘기면 가게를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요. 그게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2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만수 씨는 흉부에 3군데의 자창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양손과 팔뚝에 7군데의 배인 상처가 있었죠. 끝까지 저항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부검에는 한 가지 특이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이순자 씨의 시신에서 낡은 천조각이 발견됐다고요? 그녀는 그것을 속옷 안쪽에 품고 있었죠.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준 그 내복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간직해온 물건. 해지고 낡아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는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수혁 경위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흉기로 어머니는 아들의 선물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겁니다. 22년 경력의 형사였지만 그런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김성준 씨에게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뭘 품고 있었는지 아느냐고요. 김성준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죠. 하지만 여전히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성준 씨를 종속살해 및 치신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진술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지만 점차 준비된 범행의 정황이 드러났죠. 범행 이틀 전인 2월 10일에 폐채석장에 답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기지국 기록이 남아있었죠. 삽을 미리 구입한 영수증도 발견됐습니다. 2월 11일자 철물점 영수증이었습니다. 재판 내내 김성준 씨는 한 가지 말만 반복했습니다. 돈만 주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끝까지 부모를 원망했죠. 자신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그의 태도를 지켜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연 저 남자에게 후회라는 감정이 있기는 한 걸까요? 2003년 7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제12 형사부 법정이었습니다.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 에어컨 바람만이 차갑게 불고 있었죠. 재판장 앞에 김성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수의 차림이었습니다. 5달 전과 달리 얼굴이 많이 여유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농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재산의 장애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말이죠. 피고인에게는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채무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이성을 잃은 것이라고요. 피고인도 카드 대란이라는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청석에는 김만수 씨의 여동생 김말순 씨와 이순자 씨의 친정가족들이 앉아 있었죠. 검은 옷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피고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성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죠. 재판장은 먼저 피해자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만수 씨와 이순자 씨는 30년간 오직 가족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식당을 지키며 자식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노후에 아들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소박한 바람마저 짓밟았다고 재판장은 말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탐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를 들었다고요. 범행 후에는 시신은 유기하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고 거짓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계좌에서 890만 원을 인출해 자신의 빚을 갚았다고요. 부모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 돈으로 채권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이순자 씨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했죠. 그녀는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준 낡은 대복을 품에 안고 있었다고요. 10년이 넘도록 버리지 못했던 것을, 해진 부분을 손수 기어가며 간직했던 것을 아들에게 공격당하면서도 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요. 자식이 흉기를 들어도 자식이 준 선물을 놓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사랑을 끝까지 외면했다고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무기징역. 법정이 술렁였죠. 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이 극악무도하나 완전히 계획된 범죄로 보기에는
우발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로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죠. 남은 생을 철창 안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요. 김성준 씨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변호인이 항소 의사를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법정에서 그가 보인 마지막 반응이었죠. 감청석에서 이순자 씨의 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죠. 김말순 씨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손에 쥔 손수건이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성준 씨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쳐다볼 수 없었죠. 재판이 끝난 뒤 최수혁 경위는 법정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22년간 수많은 사건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유독 마음에 남았습니다. 밥을 지어 자식을 키운 부모, 그 밥상 위에서 벌어진 비극이었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는 평생 무엇을 후회하며 살게 될까요? 아니, 후회라도 할 수 있을까요? 판결 이후 2,000원조 쌀밥집은 폐업했습니다. 김성준 씨가 구속되면서 운영할 사람이 없어졌죠. 가게와 땅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창고 금고 안에 있던 토지 등기 권리증도 함께였습니다. 김만수 씨가 노후자금으로 여겼던 논 800평이었죠. 김성준 씨의 채무를 정리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30년간 부부가 새벽부터 밤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사라지는 데는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4억이 넘는 자산이 빚과 합의금, 소송 비용으로 증발했죠. 가게가 문을 닫던 날 단골 손님 몇 명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철문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2003년 가을, 김성준 씨는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면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죠. 그의 동생들은 모두 의절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고요. 김만수 씨와 이순자 씨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 몇 명만이 참석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안장됐습니다. 살아서 함께 일하고 죽어서도 함께 누웠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억 7천만 원의 빚, 30년간 지은 밥, 10년 넘게 품에안은 낡은 대복.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게로는 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무게를 끝내 견디지 못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 자식의 욕심,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은 왜 끝내 닿지 못했을까요? 배신당한 밥상 위에 다시 밥이 차려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2013년 가을 이천시 중이동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옛 쌀밥집 자리에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1층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2층에는 휴대폰 매장이 자리 잡았죠. 그곳에서 30년간 밥을 지었던 부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천 재래시장 골목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박 씨는 김만수 씨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고기를 사러 왔던 손님이었죠. 깎아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정직하게 값을 치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양반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쉬는 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시장 입구 분식집, 할머니도 이순자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종업원들 간식 사러 가끔 들렀다고 아들 자랑을 참 많이 했다고 말이죠. 우리 성준이가 이번에 또 뭘 해줬다면서요?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김성준 씨는 여전히 복역 중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넘었죠.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지만 매번 기각됐습니다. 완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부모의 묘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면회를 신청한 적도 면회를 온 사람도 없었죠. 2003년의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카드 대란이라는 폭풍이 수많은 가정을 휩쓸었죠. 신용불량자가 거리로 쏟아졌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김만수 씨와 이순자 씨를 죽인 것은 빚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 자식의 욕심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에는 정성이 담깁니다. 두 사람은 30년간 그 마음을 담아 밥을 지었습니다. 손님에게도 가족에게도요. 새벽 5시에 불을 켜고 밤 10시에 불을 끄는 하루를 10,000번 넘게 반복했습니다. 그 밥상 위에 담긴 것은 쌀만이 아니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끝내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밥상, 그 위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잊혀진 이름들을 다시 세상에 남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워진 기억 위에 남겨지는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여기는 남겨진 기억들입니다.